안녕하세요. 로투데이 스페셜 정순영입니다. 이번 한 주 법조계에는 어떤 소식들이 화제가 됐을까요? 먼저 사건의 쟁점과 이면을 법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로우 인사이드입니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라는 제도 도입을 두고 변호사와 법무사 두 전문직 직능단체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18일 열린 토론회를 통해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후 구속된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한 경찰의 함정 수사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일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법조 윤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올해는 이전 합격률과 비교하면 거의 3분의 2 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판사 인사에 변호사들의 평가를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우 인사이드입니다. 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라는 제도를 두고 대한변협과 법무사 단체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로인사이드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거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이거는 뭐 형사재판에서처럼 민사재판에서도 재판받을 권리를 일정 부분 의무화하겠다, 뭐 이런 제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토론회가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뭐 비슷한 토론회가 하나 열렸죠? 예,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나경원 의원실의 주최로 열렸는데요. 네. 오늘 토론회에 눈에 띄는 점은 법무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참석했다는 겁니다. 네. 변호사 변론주의 제도 도입에 법무사협회가 참석해서 이렇게 굳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런저런 명분이 있는데요. 네. 모든 민사 재판에 변호사 변론이 의무화되면 네. 법무사가 차지하는 영역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반대 이유가 됩니다. 네. 주제 발표를 맡은 대한법무사협회 최원진 법제연구위원은 네. 우리나라는 100여 년 동안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온 법무사, 변리사, 또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 자격사 제도가 확립돼 있기 때문에 네. 민사소송에서 국민들이 필요에 따라 전문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 구제와 또 사법 접근권의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변호사 혼자 다 할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네요. 예, 맞습니다. 세무 관련 소송은 세무사에게, 특허 소송은 변리사에게, 또 노동 소송은 노무사에게 도움을 받는 게 재판받는 사람한테도 훨씬 나은데 네. 이 모든 분야에 무조건 변호사만 변론을 강제하게 되면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에 다름 아니다는 취지인데요. 네. 복잡하게 세분화되고 또 전문화된 현대 사회에서 변호사만이 법률 문제의 해결 능력을 가진 전문가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무사협회의 주장입니다. 네, 뭐 이거는 재판받는 사람 입장이나 당사자 협회 입장에서도 돈 문제, 비용 문제도 걸려 있는 거죠? 네, 재판을 받는 모든 국민이 어떻게 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네. 그렇지 못한 국민들이 더 많다. 꼭 변호사가 아니어도 전문 직군의 적절한 도움을 받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향상시키는 거다. 이런 게 법무사협회의 네. 입장입니다. 변호받을 권리와 꼭 뭐 변호사가 아니어도 전문 직역의 도움을 받을 권리, 두 단체 모두 주장에는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화회 뭐 조정을 하기는 쉽진 않아 보이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다. 아버지로서 저의 불찰이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장남 필로폰 투약에 대해 참담한 사과를 했는데요. 로인사이드 관련해서 함정 수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남지사 큰아들이죠. 뭐 성매매 어플리케이션에 얼음, 그러니까 마약하고 화끈하게 같이 즐길 여자 구한다, 뭐 이런 글 올렸다가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한 경찰한테 지금 잡힌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함정 수사가 아닌가요? 이런 거는? 예, 함정 수사 맞습니다. 네. 이제 경찰 용어를 빌리면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 기법인데요. 네. 좀 뭐 쉽게 말하면은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보고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에게 이제 네. 일종의 명석을 깔아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남지사 아들의 경우에 비춰보면 일단 네. 뭐 성매매 여성과 마약을 할 기회를 찾고 있던 남지사 아들에게 여성 경찰관이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을 해서 네. 나랑 하자 뭐 이렇게 범죄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잡은 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질러 볼까 하고 있는 사람에게 범죄 저질러자 어떻게 보면 부추긴 건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예, 합법적인 수사 기법입니다. 오히려 네. 이제 더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2009년에 서울 강북경찰서 한 경찰관이 네. 여관에 가서 이제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한 뒤에 네. 여관 주인이 이제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니까
바로 현장에서 체포를 해서 처벌을 네.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이제 여관 주인은 위법한 함정 수사라면서 행정 소송을 냈는데요. 네. 이 서울 행정법원은 이제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서 성매매 단속을 벌인 건 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그럼 뭐 경찰이 유흥주점 가서 술 먹고 이른바 2차 나가면서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현장에서 다 체포해도 이게 적법한 수사라는 건가요? 예, 일단 이론상으로는 그런데요. 네. 실제 수사나 처벌의 경우에는 이제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네. 이른바 이제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라고 하는데요. 네. 이건 이제 단순 범죄 기회를 이제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네.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범죄를 유도를 하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관 주인이 우리는 성매매 여성을 이제 안 부른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돈 줄 테니까 성매매 여성 불러라. 네. 왜 다른 데는 다 성매매 여성 불러주는데 여기는 왜 안 불러주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회유나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경우에는 이제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로 이제 위법한 수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기회 제공형 수사고 어느 선까지가 이제 위법한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가 되는지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뭐 마약이나 성매매, 조직 범죄처럼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이 함정 수사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게 이제 경찰 입장입니다. 네. 뭐 이해는 가는데 너무 남발하는 것도 좀 그래 보이고 유흥지점이나 이른바 안마 시술소 뭐 이런데 코에 걸면 코고르식으로 걸릴 수 있는데 업주들이 경찰에 쩔쩔매고 일부는 뭐 정기적으로 상납까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기는 있었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일반인들한테는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법조 윤리 시험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올해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났다고 하는데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 기자, 법조 윤리 시험 이게 뭔가요? 네,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인데요. 네. 한마디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일종의 자격 시험입니다. 네. 즉 법조 윤리 시험에 붙어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지난 2009년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되고 예비 변호사들의 직역 윤리 확립을 위해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네, 뭐 윤리를 외워서 시험 쳐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문제들이 나오나요? 그런데? 네, 객관식으로 총 4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저희 법률방송이 법무부를 통해 입수한 올해 법조 윤리시험 출제 문제인데요. 변호사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변호사 수임 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또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네. 한마디로 변호사 업무에 관한 법적, 직업적 윤리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합격 기준은 절대평가로 총점 70점을 넘어야 합격입니다. 뭐 언뜻 보기에 시험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 올해 합격자가 오늘 발표됐다고 하는데 합격률이 어떻게 되나요? 네, 올해 합격률은 59.3%인데요. 네. 응시했던 로스쿨 학생들은 충격이라는 반응입니다. 충격이요? 왜요? 네, 이전 합격률과 비교하면 거의 3분의 2 토막이 났기 때문인데요. 네. 2010년 1회 때는 거의 100%인 99.4%, 2회 73.9%, 3회 다시 거의 100%인 97.6%, 4회 76.4%, 2014년 5회 86.7%, 6회 96.1%, 7회 98.2%였습니다. 네. 약간 들쑥날쑥하긴 해도 아무튼 70% 아래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네. 이번에 50%대로 주저앉은 겁니다. 네, 뭐 응시생들 뭐 평균 수준이 갑자기 뚝 떨어지진 않았을 테고 문제가 뭐 어렵게 나온 모양이네요. 네, 최근 2년간 법조 윤리 시험 합격률이 거의 100%에 육박해서 네. 시험이 뭐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었다. 최근 법조 비리 증가로 법조 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서 올해는 문제 수준을 높이고 변별력을 강화했다라는 게 이제 시험을 주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네, 뭐 그렇게 윤리 시험을 어렵게 낸다고 해서 전관예우 등 이른바 법조 비리가 없어질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예비 법조인들 직업 윤리 강화에 이 시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재판 받기 위해서 법정에 서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뭐 공감들 하실 텐데 재판정 위에 앉아 있는 판사, 뭐 말 그대로 하느님이자 옥황상제 같은 존재들인데요. 이 판사들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할까요? 로인사이드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국회에서 법관 평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죠? 네, 대한변협과 국민의당 김경진, 이용주 의원실 주최로 법관 평가의 법제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법안은 해마다 변호사들이 시행하는 법관 평가 결과를 법관, 즉 판사 인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자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네. 김경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고치자는 걸 텐데 지금 현행 인사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일단 각급 법원 소속 판사에 대한 평가는 네. 관할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전권을 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장과 지원장에 대한 인사권은 대법원장이 쥐고 있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네. 판사 재임용은 10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일선 판사 입장에선 당장 계속 판사를 하려면 그리고 이른바 좋은 보직을 얻거나 승진해 가려면 소속 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문제는 이 평가가 법원장의 주관적 또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판사 입장에서는 소속 법원장의 눈치만 잘 보면 되고 네. 아무리 자질이 불량한 판사라도 외부에서 제어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네. 지난 2012년에 한 판사가 법정에서 66세의 노인에게 증언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한 게 대표적 사례인데요. 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발표한 법관 평가에 따르면 일부 판사들은 여전히 법정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느냐며 변호사에게 면박을 주거나 소송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강요하면서 뭐 알아서들 하시라 저는 판결 못한다 이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를 인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자 이런 취지인 거네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문서가 지난 2008년부터 전국 14개 지방 변호사회별로 해오고 있는 법관 평가표인데요. 네. 공정, 품위, 친절, 신속, 적정, 직무 능력, 직무 성실 등을 카테고리로 판사들을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단계로 평가하고 있고 네. 구체적인 사례까지 적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들의 이 평가를 법관 인사에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오늘 토론회의 취지입니다. 네, 뭐 법안 취지가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가요? 네, 주제 발표를 맡은 임태호 변호사는 현행 법원 조직법에 의하면 사실상 대법원장에게 인사권이 집중돼 있다면서 네. 개정 법률안이 사법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만 변호사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 또 네. 법관 인사의 법관 평가 결과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반영되는지와 같은 세부 기준이 없는 네. 점 등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뭐 법안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변호사도 재판 당사자이니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을 좀 담보할 수 있도록 실행이 되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리벤지 포르노. 어떤 처벌을 받는지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처 방법은 없는지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에서 알아봤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잘 모르고 쉽게 당할 수 있는 사기. 사기 사건 가해자 처벌이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중간에 고소를 취하하거나 투자라는 단어를 함부로 써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를 통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와 저작권 상속자인 딸의 죽음에 대해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작권을 놓고 벌어진 소송과 그 유효성을 유정훈 변호사의 미디어와 법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현직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법적 조언 보시겠습니다. 네, 남승환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 오늘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정작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사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뭐 사기, 사기꾼, 뭐 이거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이게 사기라는 단어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건가요? 네, 뭐 형법에 아주 명확하게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사기라고 합니다. 네. 사람은 타인을 말하는 거고요. 기망은 말 그대로 속이는 겁니다. 재물은 물건이고 재산상 이익은 돈입니다. 돈이나 네. 금전을 가져가는 것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뭐 사기도 형사범이니까 뭐 사기죄 성립 구성 요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저희가 법률적으로 얘기할 때는 네. 객관적 구성 요건, 주관적 구성 요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객관적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속이는 행위,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하고 네. 그다음에 속인다고 해도 상대방이 안 속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피해자가 속아야 됩니다. 네. 피해자의 착오. 그리고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의 교부를 받아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주관적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속여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나 뭐 재물을 받아가야 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면 판례를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네. 일반인들께서는 네. 돈을 빌려주거나 하고 떼이면 나 사기당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으로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는 않고 네. 돈을 빌려가거나 또는 기망행위라고 하는 행위가 있었던 시기에 이 사람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느냐 아니면 못 갚을 게 분명한데도 돈을 가져갔느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네. 판례를 굳이 얘기하자면 뭐 두 가지 비슷한 사례, 금액만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보험 설계사로 꽤 오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피고인이. 네. 그런데 뭐 보험 설계만 했으면 상관없는데 의류 사업을 하면서 돈이 좀 궁해지니까 네.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서 씁니다. 네. 그리고 돈을 빌려줬던 사람 입장에서도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 상태를 충분히 알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을 하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빌려주는 시점에 못 받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줬으면은 나중에 실제로 못 받게 되더라도 사기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돈을 못 갚으면 사기가 되는 건가요? 비슷한 사례, 금액만 마찬가지로 비슷한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를 쓰다가 카드 대금을 못 갚으면 네.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지요. 네. 그런데 금액이 좀 크니까 신용카드 회사가 사기로 고소를 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못 갚은 카드 대금이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법원은 이 경우에 카드 대금 못 갚으면서 카드 긁은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시점에 자기가 못 갚을 거를 알면서도 썼으니까 그건 사기다 이렇게 그렇게 본 되는 겁니다.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개념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근데 아무튼 뭐 총론적으로 작정하고 사기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뭐 속지 않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은 뭐 최소한 이것만은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검찰이나 법원은 돈을 빌려줄 때 네. 빌려주는 사람이 의무를 다했는가 하는 점을 사실은 조금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건은 아닌데 네. 그래서 묻지마 투자를 한 사람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흔히 돈을 빌려주고 나서 네. 투자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법에서 투자와 대여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통에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수익을 몇백 프로 제공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나와의 관계상 이런 조건을 제시할 이유가 없는데 아주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한다. 그런 경우 당연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뭐 일단 조심하는 거 말고는 큰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뭐 내일은 돈 거래나 뭐 계약 좀 구체적 사례 갖고 말씀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남승환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 어제 이어 오늘도 사기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이 궁금한 게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자면 저한테 1억 원을 뭐 주면은 뭐 이렇게 부풀려서 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1억 원을 줬는데 이 사람이 애초에 그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벌 생각이 없었다면은 이거는 뭐 사기 아닌가요? 이런 경우. 그렇죠. 돈을 이제 가져갈 때 상황을 봐야 되는데 돈을 네. 가져갈 때 뭐 전혀 어디에 투자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뭐 실제로는 어디 경마장이나 갈 생각이었거나 네. 카지노에 갈 생각이었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경우라면 돈을 빌려갈 때 또는 투자를 받을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분명히 없었던 거니까 네. 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일이 잘 안 돼서 뭐 이익금은 고사하고 원금까지 다 날렸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뭔가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사기가 될 가능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근데 그냥 하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행위를 잘 설명을 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사람이 충분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성공 여부랑은 큰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성공 여부랑은 투자라고 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경우를 상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지금 돈을 빌려가는 시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렇지만 그때 돼서 어떻게든 되겠지까짓 거 뭐 잘 안 돼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흔히 말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 같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저때 내가 좀 어려워질지도 몰라. 그렇지만 뭐 A, B 다른 C 수단을 내가 지금 현재 백업 플랜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저때 돼서 혹시 본 사업이 잘 안 돼도 원금을 주거나 네. 또는 큰 손해가 나지는 않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했다가 그와 달리 됐다. 이런 경우는 그걸 잘 설명하면
수사기관에서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상당히 복잡한데 어쨌든 돈을 떼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준 돈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뭐 경우의 수를 뭐 따져서 대처 방법이 다른가요? 아니면 통상 비슷한가요? 일단은 나중에 민사 문제로 갈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든 투자를 하든 대여하든 차용증을 쓴다든가 네. 또는 뭐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든가 약속어음을 만든다든가 하는 기초적인 작업은 반드시 잘 해두어야 됩니다. 그걸 네. 다 해놓고도 나중에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기본을 일단 확실히 해두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서는 이 사람이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살펴봐야 됩니다. 네.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투자한 경우에는 기망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흔히 사기 피해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 1,000만 원을 한번 대여를 했는데 나중에 원금 갚을 때쯤에 좀 갚고 나서 다시 한번 빌려주세요. 이래서 또 빌려줍니다. 그러고 네. 나서 못 갚게 되니까 앞에 빌려준 돈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돈을 더 빌려주다가 눈덩이처럼 피해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기다 또는 가망성이 좀 없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때라도 멈출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뭐 이렇게 사건을 하시다 보면은 고소를 당하고 그러면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뭐 통상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오나요? 아니면은 그냥 아유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포기를 하는 경향이 더 많나요? 자기가 정말 아무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변호인으로서 보기에도 이거는 기망이 될 것 같은데 좀 갚을 노력을 하셔야 네. 구속이 안 된다, 신병에도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완전히 혼자 도취돼서 나는 절대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뭐 한 조금이라도 갚아는 줘보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엔 민사적으로 돈 갚아줘야 되는 거는 변론으로 하고 사기까지는 안 되겠다 이렇게 싶은데도 고소를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미안해하거나 가책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본인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방법은 없는 겁니다. 네. 내가 갚기로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는 얘기는 법원에서는 안 통하는 겁니다. 네. 그럼 뭐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데 안 빠지는 게 좋겠지만 빠졌을 때 혹시라도 뭐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뭐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전적 조치는 다 취했다고 치고 네. 사후적 조치로 사실 가장 유효적절한 것은 당연히 형사 고소입니다. 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못 갚고 있을 정도 상황이 되면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강제 집행을 한다거나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낼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아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신병에 대한 압박입니다. 구속될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고 있는데 판결 선고할 때 판사가 나를 구속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는 입장이 바뀌어서 기일을 더 달라 사정을 하기도 하고 뭐 약속어음을 하나 써주겠다고도 하고 또는 보증인을 세우겠다고도 하고 이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적정한 보증을 받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네. 흔히 하는 실수가 약속만 믿고 고소를 취소해 주는 겁니다. 아.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가 없는데요. 네. 나중에 돈 안 갚아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태도가 바뀌지요. 돈 안 갚는데 그때 가서 후회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럼 뭐 약속 어음 같은 거를 받아 놓더라도 뭐 취소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저희 흔히 하는 얘기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으면 고소 취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네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상황까지 안 몰리는 게 제일 뭐 좋은 것 같은데 몰렸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고 굳이 번역을 하자면 복수 포르노 뭐 이 정도 되는데요. 헤어진 옛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같은 거를 인터넷에 올리는 거를 이 리벤지 포르노라고 한다고 합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오늘은 이 리벤지 포르노 올리면 어떤 처벌받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거 올리면은 뭐 일단 명예훼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명예훼손이라고 할 때 명예, 이게 뭐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이제 형법상으로 명예라고 하면 보통 외적 명예를 말합니다. 그래서 네. 외적 명예란 이제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네. 그런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됐을 때 이제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외적 명예에 이제 비교되는 개념으로
명예 감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명예 네. 감정이란 이제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자신이 주관적으로 하는 가치 평가를 말입니다. 그런데 네. 이런 주관적인 평가는 뭐 개인에 따라서 과대평가가 될 수도 있고 과소평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주관적인 평가는 형법상 보호되는 명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적인 어떤 평가라는 말씀인데 이 명예훼손이 되려면은 그럼 뭐 어떤 요건 같은 거를 갖춰야 되나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공연이라 하면 이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어떤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그래서 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에게 그 사실을 전달한 경우에도 이것을 전달받은 사람이 다른 또 제3자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네. 하게 됩니다. 뭐 이 리벤지 포르노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특정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조금 뭐 그래 보이는데 얘가 어떻게 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가요? 사실 어떤 사실을 적시한다라고 함은 뭐 글이나 말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네. 뭐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합성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 합성물이 어떤 가치 판단이나 뭐 의견 뭐 개인의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어떤 사실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네. 담고 있으면 네,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뭐 올리는 거는 올린다 치고 동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서 이것을 다른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촬영한 그 자체만으로 다른 사람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 네.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를 했더라도 그 후에 동의 없이 이것을 다른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는 이제 제14조 제2항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이게 명예훼손이랑 성폭력 처벌법 둘 다 해당이 된다는 건데 통상 뭘로 처벌을 받나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따라서 처벌되는 내용이 다를 텐데요. 예를 네. 들면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것을 유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및 성폭력 처벌법이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상적 경합이 뭔가요? 이건 이제 명예훼손죄 그리고 성폭력 처벌법이 둘 다 성립하는 것은 맞는데 네. 그 처벌되는 형량을 정할 때 이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면 그 성립하는 범죄들 중에 가장 중한 네. 죄에서 정하는 형으로 처벌을 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럼 통상 뭘로 처벌을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상의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정하고 있고 네. 성폭력 처벌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네.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이제 명예훼손죄상에 적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 내에서 그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뭐 법 이름만 놓고 보면은 명예훼손보다 성폭력 처벌법이 훨씬 더 뭐 세 보이는데 형량을 놓고 보면 오히려 명예훼손이 그나마 벌금형이라도 더 나오게 돼 있는 구조네요. 그러면은. 네, 어떻게 보면 뭐 이거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뿌리서부터 흔들고 뭐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데 실질적으로 명예훼손 정도로만 처벌을 받는다 조금 뭐 그러긴 하는 것 같은데 내일 이거 리벤지 포르노와 처벌 수위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어제에 이어 리벤지 포르노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 리벤지 포르노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명예훼손도 종류가 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명예훼손은 총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명예훼손죄가 있고 네. 또 형법상에 이제 신문이나 뭐 잡지, 기타 출판물 등을 이용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터넷 등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제 형법보다 우선해서 적용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네. 그리고 이 세
세 가지 각각의 경우가 진실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 또 서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나뉘기 때문에 총 네. 6가지의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파 가능성이 높을수록 더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건데 리벤지 포르노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올리는 거니까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게 맞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뭐 이런 리벤지 포르노 올려서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나 판례 같은 게 있나요? 네, 실제로 처벌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런 판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네. 대부분의 경우가 벌금형에 그치고 실제로 집행유예가 아닌 실제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전체 중에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어쨌든 한 사람 인생과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는 건데 조금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가요? 실제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를 적시해서 그 처벌 기준을 보완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직접 자신의 신체 중에 민감한 부분을 촬영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는 현행 성폭력 처벌법상으로 처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법에 관한 개정안이 지금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것도 일반적으로 처벌 수위는 현행 처벌 수위보다는 더 높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게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외국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런 거? 뭐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리벤지 포르노. 네, 리벤지 포르노를 사회적인 문제로 현재 인식하고 있어서 네.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네. 또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처벌은 처벌이고 이런 경우를 당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선 최대한 관련 증거를 수집을 해서 네. 고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일반적 피해자들이 자신의 어떤 민감한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가 됐다는 점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소를 꺼리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그렇게 뭐 인터넷에 유포가 된 경우에는 고소를 하는 것 외에 삭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고 네. 또 이것을 유포시킨 자에 대해서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쨌든 다 취하는 게 뭐 삭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 더 여쭤보면은 그 밑에 뭐 악성 댓글도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런 동영상 밑에다가 뭐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뭐 비방하는 글 이런 거 올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렇게 악성 댓글이나 어떤 뭐 글을 게시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뭐 수치스럽더라도 일단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라는 말씀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한순간 잘못된 분노랑 복수로 올렸다가는 뭐 어쨌든 상대방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본인도 전과자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정말 좀 조심들 했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 김광석 씨의 딸 서연양 사망과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미디어와 법, 유정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연양 사망과 관련해 제기된 핵심 의혹 중에 하나가 이 김광석 씨의 부인이자 서연양의 엄마죠. 이 서모 씨가 당시 김광석 씨 가족과 저작권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주장했던 내용이 마치 숨진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이 딸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내가 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송 절차가 굉장히 길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경위와 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 김광석은 의문의 자살을 하기 전에 네. 본인의 음악에 관한 저작권 등을 아버지에게 부여합니다. 그로 인해 부인 서 씨와 고 김광석의 친가 사이에 저작권을 둘러싼 치열한 소송전이 여러 차례 벌어졌습니다. 고 김광석의 아버지는 그 생전에 모든 권리를 김광석 씨의 엄마와 네. 형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 유언을 근거로 김광석의 어머니와 친형이 서 씨와 김광석 씨의 딸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대법원까지 판결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법원의 조정을 통해 김광석 씨의 딸에게 모든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딸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서 씨가 저작권을 모두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제 21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진선미 의원이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김광석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진 의원은 가족 간의 저작권 분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작권 소유자였던 딸이 2007년 12월 23일 사망하였기 때문에 네. 2008년 10월 20일 딸 명의의 조서는 작성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진 의원은 당시 서 씨가 법원에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고 김광석 씨의 저작권을 모두 차지하게 되는 상황으로 조정조서를 조작했기 때문에 네. 기망에 해당하고 이는 소송 사유가 된다면서 소사를 촉구한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작 이 서현 양은 이 조서가 작성되기 전에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 조정이 유효한지 어떻게 될까요? 네,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 등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소송 절차를 수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딸의 친권자로서 부적법하게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는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여 조정조서는 취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사기죄가 만약에 인정이 되게 되면 김광석 씨와 관련된 저작권 등 이 모든 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네, 조정조서와 관련하여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바로 저작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저작권자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결국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법 1004조에 따르면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네. 살해하려 한 자를 상속 결격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은 상속이 불가능하게 되고 다른 상속 순위에 있는 유족에게 저작권이 기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치열한 소송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서현 양 죽음과 관련한 범죄 의혹이나 소송 결과를 모두 떠나서 이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 딸의 죽음까지 감췄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모든 의혹이 아무쪼록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드디어 내놓은 공수처 설치안, 공수처가 어떻게 구성되고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댓글 자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전 국정원 여직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나라 돈을 빼돌리고도 구속을 면한 이유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1년이 됐습니다. 한국 사회는 바뀌고 있을까요? 지난 20일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 심포지엄을 통해서 변호사들의 김영란법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알려드립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거세게 불고 있는 사법개혁의 바람 앞에선 김명수 사법부의 과제를 점검해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한국 법조 현대사와 궤적을 같이 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42년 법관 인생과 시대의 단면들을 카드로 읽는 법조로 살펴봤습니다. 이슈플러스와 카드로 읽는 법조입니다. 네, 이슈플러스 공수처 설치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한지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죠. 수사 대상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대통령을 포함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등 이른바 헌법기관장과 그리고 선출직인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 여기에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네. 일반 부처의 경우엔 통상, 실국장급 이상인 2급 이상, 특히 청와대의 경우엔 수석 비서관은 물론 3급 이상 행정관과 비서관 전부가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판사, 검사 전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간부, 군 장성 등 한마디로 거의 모든 이른바 힘께나 쓴다는 고위 공직자는 전부 수사 네.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들의 직계 존비속과 퇴임한 지 3년이 안 된 고위 공직자까지 다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뭐 엄청난데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공수처장은 그러면 어떻게 뽑나요?
네, 공수처장은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요. 네. 15년 이상 법조 학계 경력자 가운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2명을 추천을 하면요. 네.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을 하고 네. 그다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그럼 뭐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네, 당연직으로는 네. 이제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이 이렇게 3명이 들어가고요. 네. 여기에 국회 추천 4명을 더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네, 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뭐 정부나 청와대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장관 한 명뿐이 없네요. 네, 선정 과정에서 국회 역할 및 대통령의 인사권을 모두 고려했다는 게 이제 개혁위의 설명인데요. 네. 공수처장도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처럼 반드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네. 임명하도록 한 것도 이런 취지입니다. 네. 공수처장 임기는 3년이고요. 중임은 할 수 없게 했습니다. 네. 공수처 자체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네, 처장 밑에 차장은 공수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는데요. 임기는 처장과 같은 3년의 중임 불가입니다. 네. 임기 동안 좌고우면 하지 말고 수사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두고 이제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네. 검사가 최대 50명이라면 상당한 규모인데요. 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부패 범죄 특별수사를 맡고 있는 3차장 산하 네. 이제 검사 수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임기는 6년이고요. 연임이 가능해서 이제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필요한 공수처 수사관들도 이제 별도로 공수처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은 50명에서 70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는데요. 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면 최대 122명의 인력으로 구성되는 네. 겁니다. 뭐 설치가 되기는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굴러갈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댓글 공작을 일선에서 주도한 혐의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영장이 오늘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국정원 여직원 문모 씨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은 이 문모 씨 영장 기각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국정원 여직원이었다는 문 씨 혐의가 뭔가요? 네, 문 씨는 지난 2011년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외곽팀을 담당하면서 네.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댓글부대 외곽팀장인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네. 외곽팀 활동비 지급 영수증을 위조해 국정원 기밀 활동비 예산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사문서 위조의 횡령, 뭐 이렇게 혐의나 죄질이 아주 불량해 보이는데 영장이 기각된 거는 왜 기각된 건가요? 네, 복합적이긴 한데요. 네. 가장 큰 이유로 문 씨가 빼돌린 금액을 전액 공탁했다는 점을 법원이 고려했습니다. 공탁이요? 피해 금액 전액 공탁,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가요? 네, 범죄 피해액을 피해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법원에 전부 맡겼다 이런 의미인데요. 네. 문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빼돌린 금액을 전부 법원에 냈기 때문에 네. 이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법원은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아니 그럼 뭐 나랏돈 실컷 빼돌리고 나중에 발각되면은 뭐 그 돈 다시 배탈하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공탁하면은 일단 어쨌든 구속은 면한다는 건가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요. 네. 법원은 문 씨가 빼돌린 금액이 수천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는 범죄의 중대성 측면에서 그 중대성이 덜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영장을 발부하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그 범죄의 중대성이거든요. 범죄의 중대성 면에서 피해 보전이 됐고 뭐 금액이 뭐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이미 다 뭐 드러나는 거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도 별로 없고. 통상 경제 범죄에서는 피해액이 전액 보전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뭐 국정원은 댓글 공작이라는 뭐 M1짓이나 하고 국정원 여직원은 그 와중에 공작 자금을 뭐 눈먼 돈으로 보고 빼돌리고 나중에 범죄가 드러나자 공탁하고 풀려나고 뭐 법이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좀 씁쓸하고 그러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서울변호사회가 오늘 관련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이슈플러스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김영란법 시행된 지가 이게 벌써 1년이 됐네요. 네,
그 이른바 3, 5, 10 규정이라고 해서요. 뭐 네. 식사는 3만 원, 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뭐 이상을 내지 못하게 하고 한 번에는 100만 원, 그리고 1년에 총 3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를 직무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뭐 받은 사람, 준 사람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포함해서 뭐 국공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도 마찬가지고요. 기자 등 민원과 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뭐 거의 모든 직군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5년 3월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고요. 그리고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돼서 김영란법이 이제 꼭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서울변회와 청탁금지법 연구회 주최로 뭐 심포지움이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뭐 시행 초기부터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게 뭐 쟁점이 됐던 게 뭐 3, 5, 10 규정이었습니다. 뭐 현실을 너무 도외시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화훼나 한우 농간 뭐 다 굶어 죽으라는 거냐, 뭐 이런 지적들이었는데요. 뭐 일부 혼란과 뭐 특정 산업의 위축 논란에도 불구하고요. 네. 뭐 현재의 3, 5, 10 구조를 뭐 흔들면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뭐 신봉기 청탁금지법 연구회 회장 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불과 1년 사이에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절이면 미어터지던 국회 로비가 한산해졌고 공직자들도 또 그 배우자들도 국립대학 교수들도 모두 몸을 사렸습니다. 평가가 뭐 상당히 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심포지엄 참가자들은요, 뭐 독일 등의 예를 들면서 유럽 국가 대부분이 뭐 10유로 정도로 우리 돈 15,000원도 안 되는 금액을 뇌물의 판단 기준으로 처벌하는데 네. 청탁금지법을 뭐 더욱 오히려 강고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의 회장 말 한번 들어보시죠. 네. 관행이니 어쩔 수 없다. 증거를 잡기가 어려우니 포기하자라는 변명을만 하며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법이 시행되면서 노정되는 문제점들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희정해 나가면서 청탁금지법이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말만 나오진 않았을 것 같고 개선점 같은 거는 나온 게 없나요? 네, 뭐 여러 법적 쟁점과 뭐 개선 방안 등 여러 가지가 논의됐는데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공무원 등이 직접 그 받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금품을 주게 하는 이른바 제3자 교부입니다. 네. 그 형법에는 이 제3자 뇌물죄 처벌 조항이 있어서 네. 따로 있는데요. 청탁금지법에는 이 제3자 교부 조항이 없어서 뭐 청탁의 우회로로 이용될 수 네. 있다. 뭐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인데요. 뭐 이른바 검압이나 뭐 강의비 등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대한 개선점, 그리고 뭐 형법과 비교해 처벌 수위 조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전반에 대한 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네. 뭐 어쨌든 논란은 컸지만 시행 1주년을 맞았고 이제 뭐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어쨌든 사실상 뭐 불가능한데 제대로 더 잘 운영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 동의안 가결, 김명수의 대법원 이슈플러스 오늘은 이 얘기 장한지 기자와 해보겠습니다. 장 기자, 김명수의 대법원 뭐니 해도 사법개혁이 화두인데 관련해서 이른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분산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네. 지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요. 네.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수평적, 합리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대법원장이 전국 모든 판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판사들이 이 대법원장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네. 이제 법원 내외부의 지적을 수용을 하고 또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네, 뭐 총론적으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을 일부 내려놓겠다는 건데 강론을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대법관은 어떻게 한다고 하던가요? 네, 현재 이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네. 위원 지명부터 대법원장의 입김이 직간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구조인데요. 네. 관련해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추천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대법관 선임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네, 뭐 대법원과 대법관이 법원에서 차지하는 위상 같은 걸 보면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뭐 다른 더 파격적인 발언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법관 인사에서 판사들이 가장 주목하고 신경 쓰는 게 이른바 법관의 꽃이라고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 임용인데요. 고법 부장판사 이 자리는요. 네. 차관급 대우를 받기도 하고 또 재임용 심사 없이 65세 정년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일선 법원장으로 나가는 징검다리이기도 합니다. 네. 이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철폐하겠다는 게 이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구상입니다. 네. 아니 자리가 있으니까 누군가는 가기는 가야 할 텐데 어떻게 뭘 철폐를 하겠다는 건가요? 네, 자리가 아니라 이 승진 개념을 철폐하겠다는 건데요. 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상하관계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분리 또 이원화해서 네. 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할 연조가 되면 네. 지법 부장판사와 고법 부장판사 어디서 근무할지를 선택을 하게 해서 네. 이제 지법부장은 지법에서만 또 고법부장은 고법에서만 근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지법 부장판사에서 고법 부장판사로의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지법과 고법 법관 인사를 이원화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고법판사와 지법판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시행이 된다면 법원 권력과 구조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경천동지할 일인데 대법원장의 수족으로 불리는 일종의 친위대 법원 행정처 관련한 언급도 뭐 나온 게 있나요? 네, 지난 2005년부터 법원 행정처를 거친 고법 부장판사 승진 대상자 44명 전원이요. 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이 됐는데요. 네. 그만큼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법원장의 뜻을 잘 받들고 또 실행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관련해서 예전보다 법관 조직이 관료화됐다. 사법행정이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제도에 저도 착안하고 있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네. 법원행정처 역할과 위상도 어떤 식으로든 손을 보겠다는 건데요. 네. 군림하는 조직이 아닌 말 그대로 법원과 판사의 판결 지원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구상입니다. 네, 뭐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본인 말대로 31년간 재판에만 종사해 왔다고 하는데 지법, 고법 이원화, 법원 행정처 개혁 등 이걸 보니까 한마디로 법원을 재판하는 조직, 법관을 재판하는 판사로 재편을 하겠다는 건데 결과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퇴임식을 가진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관 생활 42년은 대한민국 사법 현대사와 그대로 궤적을 같이 합니다. 법률방송 뉴스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 기자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난 42년과 우리 사법사의 주요 사건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서울대 법대 4학년이던 지난 1970년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연수원을 수료하던 1972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종신 대통령을 꿈꾸며 유신헌법을 선포합니다. 양 대법원장이 서울 민사지방법원 초임판사로 부임한 1975년 대법원은 민청학년의 배후이자 국가전복기도의 배후라며 인혁당 관련자 8명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불과 18시간 후 이들은 그대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우리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판결이라는 인혁당 사건입니다. 같은 해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한 사법 암흑 시대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로 첫 출발을 합니다. 1986년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양승태 부장판사는 강희철이라는 제주 사람에게 간첩 유죄를 선고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이었고 강희철은 2008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 재임명에 반대하는 판사 300여 명의 집단 항명 사태, 이른바 2차 사법파동이 터지고 김용철 대법원장은 불명예 퇴진합니다. 양 대법원장의 제주 부장판사 시절 일입니다. 1993년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의 꽃이라는 고법 부장판사에 부임돼 부산고법으로 갑니다. 같은 해 박시환, 강금실 등 서울지법 민사 단독판사들이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는 3차 사법파동이 터지고 김덕주 대법원장은 사퇴합니다. 2002년 양승태 대법원장이 부산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초임 법원장 자리에 올랐던 그해 의문사 진상규명위는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2003년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직속조직 법원행정처 넘버2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됩니다. 같은 해 서열과 기수 위주 대법관 제청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4차 사법파동이 터집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취임한 2005년, 법원은 인혁당 사건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립니다. 2년 뒤인 2007년, 법원은 인혁당 사형자 8명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과거사를 사죄합니다. 인혁당 사형 선고 32년 만입니다. 2011년 대한민국 제15대 대법원장에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7년 오늘 42년간 입어온 법복을 벗고 판사봉을 내려놓고 법원 문을 떠나갑니다. 평생 법관제 도입 같은 공이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대표되는 제왕적 대법원장 논란 같은 과도 이제 다 지난 일이 됐습니다. 법관으로 42년, 대한민국 현대 사법사와 자신의 삶의 궤적을 함께한 목격자이자 당사자. 순환과 혼란, 기대와 희망이 무결치던 우리나라의 현대사 안에서 의문과 보람, 좌절과 경직, 실망과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순간을 빠짐없이 겪어왔고 양승태와 김명수, 떠나는 사람과 새로 오는 사람. 우리 사법부가 더욱 따뜻하고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법원이 되길 바라봅니다. 법률방송 뉴스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입니다. 한 주간 법조계 뉴스와 그 이면을 분석하는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